네, 오늘은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재테크,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분이죠.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님, 우리 하정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또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또 정말 알기 쉽게 쏙쏙 알려주셨던 내용에 이어서 또 새로운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정부에서 저출생 특별 대책으로 이런 걸 내놓았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대출, 사실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정리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기본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년 1월을 기준으로요. 네. 이제 신생아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9억 원 미만의 주택 최대 5억까지, 전세는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1.1%에서 최고 3%대까지 이 사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첫 주택일 경우에는 약 80%, 그리고 이제 기존 1주택일 경우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부부 연소득 합산이 1.3억까지 가능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완화되는 것이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5천대까지 연내에 당장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내까지 이 요건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고소득층의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벌써 이 대출이 1월에 실행이 됐고요. 기존에 네. 이제 6조 가까이 이제 전세와 그리고 매입 네. 포함해서 6조 가까이 풀렸는데요. 연내에 예산 규모를 10조 원까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조금 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녀 한 명당 0.2%의 가산금리가 또 있습니다. 할인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산 장려의 저출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정부가 이제 예측하고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 부부 합산 소득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너무 적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체의 좀 실효성에 대한 의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2.5억, 그러니까 2억 5천의 부부들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완화되는 요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실 텐데 좀 자세하게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기존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출산하고 이제 신혼부부들의 연령을 보면요, 기존보다 많이 연령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네네. 당연히 이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또한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좀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요. 이 요건에 네. 보면은 2년 가까이,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아쉬운 점이 2022년생들 네, 혜택을 받지 그러네요.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요, 소득 요건처럼 향후에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22년생들도 뭐 지금 청원을 넣고 있다. 그래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데 한켠에선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 론 같은 거 6억 미만의 이제 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 이제 3억 5천까지 빌려준 이 제도를 했을 때도요, 그 금액대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소실되거나 소진되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신규로 매입되는 주택이 신혼부부들이 또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요, 첫 주택으로 매입하는 그 건수를 보면 벌써 4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정도는 이제 네.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급력이 있다라고 좀 비춰지는데요. 과연 이게 현명하게 저출산을 좀 해소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문제가 네. 될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제 돌봄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이 뭐 나쁘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을 100% 이 뭐 특별 금리, 뭐 신생아 특별 대출이 해준다라고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면서 또 저출생의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 집을 사는 것만 도와준다고 해서 저출생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요건이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는 이 추세 자체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요. 결국 이 저출생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결론적으로는 좀 전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 이 전세 제도가 국내에만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내에만 있는 전세 제도 대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정책의 흐름 때문에 또 전세 제도에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사실 이제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요. 네. 사실은 이제 22년도에 이제 빌라왕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사실은 맞고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80년대에서는 오피스 건물도 전세제도가 있을 정말요? 정도로 네네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제도를 폐지를 외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요. 조금 그 부분은 의구심이 좀 드는 게요.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월세를 내기에도 굉장히 많이 빠듯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 전세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사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이제 목돈을 좀 만들고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혹은 내가 이제 외곽에 살고 있지만 상급지로 옮겨갈 때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그 폐지의 목소리를 내는 건 조금 현실상 조금 불가능하겠네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를 악용해서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제도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이제 금리가 조금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근데 전세 제도를 뭐 폐지안에 만에 얘기를 해도요. 네, 네. 이미 월세 가속화가 굉장히 그래요? 빠르게 왔죠. 네네. 전세를 얻으시는 분보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미 월세 가속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제도나 규제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제도를 뭐 폐지하겠다라는 의견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좀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세만 하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빌라왕 이야기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잠시 뒤로 좀 밀어두고요. 오늘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이 고소득자들의 대출 기준 완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서로 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 좀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너무 고소득자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요 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에서 이것도 맞아요. 1억, 네. 1억 3천으로 올라갔는데 더 확대가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점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요. 현재 이제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지금 뭐 결혼을 안 하고 그쵸 제도라든지 뭐 세금 때문에 뭐 혹은 내가 유주택자라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고 또 아이를 못 낳고 맞아요. 있는 엄청 그런 부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심하고 정책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시즈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요.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대출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이 3%대 미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사실 이제 효과가 인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거래를 막 너무 폭등시키는 게 아니냐. 뭐 지금도 사실은 싸의 시그널은요, 9억 원 이상의 이제 주택들, 특히 네.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아, 예. 그래요? 하지만 그게 10억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7억에서 8억대의 이제 외곽에 있는 아파트 혹은 이제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 네네네. 노원, 도봉구, 강북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가격이요. 보통 7, 8억짜리가 이제 9억 원 미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요. 어쨌든 9억이라는 대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네. 마용성이나 강남은 9억이 네. 다 넘어가는 하늘의 아파트들이 많죠. 별따기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음. 것보다 우려될 점은 아니다. 가격은 이 9억 원 미만의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갖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약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미약하나마 출산율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집값을 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억 원 미만대에서 좀 키 맞추기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집값의 상승보다 그래도 이 완화로 통한 이 효과를 보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좀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 즉 뭐 1인 가구도 많이 계시겠지만 신혼부부들이 결국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이런 대출들을 활용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대출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략들을 좀 사용해야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제일 요새 제일 핫한 거는요. 네. 이제 뭐 청약 시장이지만요. 사실 네. 이제 신혼부부들이 청약 너무 가점을 힘듭니다. 높여서 네. 청약을 한다. 네, 어렵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통장의 보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음. 있어야 되고 또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전세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뭐 권장하는 건 네. 아니지만요. 현실적인 방법으로요. 그렇게 네. 해서 돈을 좀 모아놨다가 네, 하급지 살다가 상급지로 올라가는 경우 또 하급지, 상급지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직주 근접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네. 네. 직주 근접의 위치가 좋은 지역에 갈 때는 아무래도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약은 너무 어렵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특히나 이제 뭐 8억대에 있는 것들이 9억 원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제 수도권 지역에 아직 가격이 올라가지 네. 않고 거품이 끼어 있지 않은 지역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출산 가정에 대해서 이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7만 호 있던 것을 12만 호까지 좀 많이 확대를 할 늘렸네요.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눈여겨 보셨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혼부부들 또 거주와 투자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주 근접한 주택들 우리가 좀 빨리 바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또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최근 신혼부부들이 결국에는 뭐 전세든 주택 매매든 어쨌든 집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 많이 좀 다양한 지역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혼부부들의 주택 매입 트렌드 그리고 좀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혼부부들은요 신도시 쪽을 선호하는 그렇죠. 경향이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거나 같은 또래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내에 있는 신규로 주택이 들어오는 지역들, 공급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꼭 한번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이 있는 지역은 임대가라든지 매매가가 소폭 네, 입주 시기에 조금 저렴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봐왔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물량이 많이 있을 예정이다. 뭐 입주 시즌이 다가왔다. 이런 경우에 가끔 이렇게 하락되는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체크해서 또 눈여겨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뭐 노도강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이유로요. 지금 조금씩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지표들을 좀 보면서 네. 눈여겨보면서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 혹은 향후에 살기 좋아질 지역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소외가 되는 지역들도 있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미아라든지 이런 데 이미 공급이 좀 많았던 윗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나 이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 나홀로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시세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600세대 미만의 뭐 한두 동짜리 혹은 뭐 1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이런 부분을 또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한창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른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꼭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부터 쭉 가지고는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청약을 당첨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또 뭔가 가점 요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네. 더 힘들어요. 이 청약 통장을 좀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지 아니면 청약을 이용해서 또는 청약 외에 다른 상품을 이용해서 좀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로또 청약 나왔던 것들이요. 네. 물론 청약 그 강남, 반포 일부 지역 같은 데에서는 만점짜리 통장이 나오기도 정말요? 했었죠. 네. 네, 만점, 가점짜리 통장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돈 번 지가 얼마 안 됐고 청약 통장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가지는 거를 좀 꿈을 꾸시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지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85개, 공식적으로 85개지만 최근에 하나가 나서 86개의 모아타운이라고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개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4년이 딱 걸립니다. 입주 그래요? 시기까지요. 네. 이 모아타운 1호가 지금 23년에 시작돼서 26년에 입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처음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지정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청약에 당첨을 돼도요. 입주가 이렇게 뭐 로또 청약처럼 줍줍이 나오는 거 맞아요. 외에는요. 맞아요.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공기까지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28개월, 3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접근하기가 좀 괜찮고요. 특히 빌라로 접근해서 추후에 아파트를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투자 금액대가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청약도 네네. 마찬가지로 계약금 넣고 중도금이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호가가 많이 높지 않은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빌라 맞아요. 같은 경우가 뭐 서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지금 뭐 6억 원대 미만의 빌라, 5억 원대 미만의 빌라들, 뭐 3억짜리, 2억짜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부 정책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24년에 24년의 기점으로요. 네. 60제곱미터에 네. 이하의 그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을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완화 요건과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주택자이신 분들도 이런 와, 혜택, 할수 있겠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누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사실은 옛날과 똑같아요. 뭐 13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네.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집을 사라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제 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실제로 약간의 온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6주 연속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좀 보셨을 때는 그 내 집 마련을 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폭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살짝 반등을 했다가
정체가 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시기가 바로 24년과 25년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직접 뭐 실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아타운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